성격과 리더십, 성격과 창조성은 관련이 없다. 크게 개의치 않으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자주 드리곤 합니다. 자, 근데 그 말씀을 또 들어보신 분들이 저한테 올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거지 같은 성격이나 아니면 아주 안 좋은 성격도 그러면 리더십을 가질 수 있고 창조성을 가질 수 있느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죠. 자기 옷, 자기 성격에 맞는, 자기 몸에 맞는 옷처럼 자기 성격에 맞는 그 창조성과 리더십이 따로 있는데요. 실제로 그 관점이 얼마나 서로를 돕느냐를 아예 실제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성격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성격 검사 한 번 하지 않고도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을 총 8가지의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지금부터. 8종류의 사람으로. 네. 오늘부터 그러니까 혈액형은 잊으세요. 네. 4가지 분류 그런 거 소용없습니다. 네, 차이도 안 나고요. 자, 참 심리학에서 유명한 예지요. 가운데에 있는 저 원통형 나무를요. 편의상 그냥 덱스라고 부르겠습니다. 왜 덱스인가요? 아무 이유 없습니다. 원래 처음에 저 실험을 했던 사람이 그냥 덱스라고 불렀고 그 이후로 우리는 아무도 모른 채 원통 나무만 보면 덱스라고 부릅니다. 저희 심리학자들은. 자, 이 가운데 있는 게 덱스인데요. 요 왼쪽에 있는 파란색 원통 보이시죠? 요걸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걸 B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저 직육면체의 나무를. 자, 어느 게 더 A와 B 중에 어느 게 더 가운데 있는 덱스랑 비슷해 보이세요? 뭐 이렇게 경계를 하세요? 정답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가볍게 여론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나는 A와 B 중에 난 A가 더 덱스에 가까워 보인다. 비슷해 보인다. 네.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 아닙니다. 자, 비슷해 보인다. 한번 손 들어주시죠. A. 한번. 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네. 7분. 네. 자, 나는, B가 더, 직육면체 나무, B가 더 가까워 보인다. 손 들어주시죠. 네. 조금 더 많이 드시죠. 네. 내려주시죠. 감사합니다. 한 4대6 정도 나왔나요? 한 4대6 정도로 B를 고르신 분들이 더 많이 계시죠. 재밌는 건요. 이걸 영국의 런던, 프랑스의 파리 혹은 미국의 뉴욕에서 길을 막아놓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A가 더 가까워 보이고 비슷해 보인다고 대답을 합니다. 한국에서 더 다수 60, 심지어는 경우에 따라서는 70, 80%의 분들이 저 B를 그렇죠? 가깝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이 장면을 제가 찍어서 만약에 나중에 필름을 그 미국인들, 서양인들, 프랑스인들, 영국인들한테 보여주면 이 사람들 되게 놀랍니다. 리얼리? 야, 정말 한국 사람들은 이걸 훨씬 더 많이 골라? 되게 이상하네? 특이하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여기서는 60%지만요. 더 많은 경우 70%, 80% B를 고르세요. 성격, IQ 아무 상관없죠. 관점 때문이에요. A 고르신 분들의 관점은요. B 고르신 분들의 관점과 다른 거죠. B 고르신 분들의 관점, 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B 고르신 분들이 더 다수였죠? 우리나라에서는요. 실제로 본질주의적 관점이 상대적으로 더 강합니다. 본질주의가 뭐냐? 쉽게 말하자면 이거예요. 그놈의 근본이 뭔지가 궁금한 거예요. 어느 집안 출신인가가. 네. 같은 집안 출신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그쵸? 반대로 뭐예요? 이건 역할론적 관점이에요. 같은 구멍에 끼워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보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본질을 보는 사람과 역할을 보는 사람이 다른 겁니다. 하나 더 볼까요? 원숭이, 펜더건, 바나나. 자, 저 3개를 하나는 빼고 나머지 2로 묶으셔야 됩니다. 보기를 드릴게요. 원숭이, 펜더건 먹는다 1번 방법, 원숭이, 바나나 먹는다 2번 방법. 자, 첫 번째 방법. 나는 원숭이와 펜더건을 묶겠다. 한번 손 들어주시죠.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5분. 나는 원숭이와 바나나를 묶겠다. 한번 손 들어주시죠. 훨씬 더 많이 나오시죠. 압도적으로 이번에 또 2번째 방법이 더 많이 나옵니다. 이 정도를 찍어서 미국인들, 영국인들, 프랑스인들한테 보여주면 이제 이 친구들은 놀라는 게 아니라 화를 냅니다. 뭐야 이거. 야, 한국 사람들 머리 똑똑하다며. 이게 말이 돼? 야, 이거 동물이잖아. 이거 동물이잖아. 이거 식물이잖아. 야, 어떻게 동물과 동물을 안 묶고 동물과 식물을 묶어? 말이 돼? 그런데도 왠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묶고 싶어져요. 왜? 원숭이와 바나나는 모종의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네. 실제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관계주의적 성향이 제일 강한 그 문화입니다. 집단주의로도 설명이 안 돼요.
관계주의가 뭐냐면요. 집단주의랑 또 뭐가 다르냐? 집단주의는 뭐냐? 나의 집단이 나의 자아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집단주의죠. 나 소니 다닙니다. 끝.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아는 훨씬 복잡해요. 왜? 나를 둘러싸고 있는 관계가 나를 어떻게 부르느냐가 곧 나예요. 근데 나를 부르는 호칭이 수백 가지도 넘죠. 나는 회사에서 과장이고요. 누구한테는 외삼촌이고, 누구한테는 남편이고, 누구한테는 형이고, 누구한테는 선배면, 누구한테는 후배고, 이런 거 한 200개는 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아가 길어요. 관계주의죠. 그런데 여기서도 무려 5분이 관계주의의 관점이 아니라 뭡니까? 진단하는 진단적 관점을 가졌어요. 종류가 다르니까. 예. 그런다고 이 5분이 우리나라에서 살 자격이 없는 분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사는 보편적인 한국인이에요. 자, 하나 더 볼게요. 도끼, 망치, 톱, 나무. 도끼, 망치, 톱, 나무 이 4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4개 중에 1개를 빼셔야 돼요. 자, 뭘 빼시겠습니까? 보기를 이것도 드릴게요. 다양한 관점이 가능하지만 나는 망치 뺀다 1번, 나무 뺀다 2번. 자, 나는 망치 빼겠다 한번 손 들어주십시오. 한 분, 2분, 3분, 4분, 5분, 6분, 7분, 8분. 예, 거의 절반 나왔네요. 자, 나는 나무 빼겠다. 조금 더 많이 드시네요. 내리십시오. 감사합니다. 나무 뺀 분들은 이걸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개념적인 관점으로 보신 거예요. 전반적으로 보니 나무는 아니에요. 거시적으로 보니. 그렇죠? 근데 망치 뺀 분들은 이걸 어떤 관점으로 봤느냐? 시베리아 벌목공의 관점으로 보신 거예요. 시베리아 벌목공한테는 나무 없으면 안 되죠. 망치는 없어도 돼요. 무슨 얘기냐? 실천적 관점이에요. 실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무 뺀 분들은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이분들은 실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이 3장의 그림만으로 2 곱하기 2 곱하기 2 총 8가지의 관점의 종류의 분류로, 관점의 유형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한 장만 더 가져오도 16부류가 가능하고요. 한 장만 또 더 추가하면 32부류가 가능하죠.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더 중요한 건 매 장면마다 우리는 나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그놈의 근본이 뭔지가 궁금한 사람들은 역할을 안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역할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죠. 반대로 역할만 계속 생각하는 사람들은 야, 걔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아? 이런 정보를 들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생각을 또 넓힐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관계주의적 성향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엉뚱한 걸 가지고 관련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기가 쉬워지는데 야, 이거랑 이거랑 같은 경우야. 결국은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 진정제들이 필요하죠. 2차 세계대전을 연합군이 독일군을 이겼던 이유도 바로 개념적인 리더와 실행적인 리더가 공존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면 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유명한 연합군의 2 장군이 나오죠. 이 왼쪽에 있는 백종원 씨 비슷하게 생긴 분이 있죠? 네. 이 사람이 아이젠하워예요. 비슷하지 않나요, 백종원 씨랑? 네. 그 다음에 저 오른쪽에 있는 저분이 바로 패튼 장군입니다. 이 아이젠하워는 개념적이고 관념적인 사고의 전형적인 유형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 넓은 유럽 대륙을 개념적이고 관념적인 한 장의 종이 위에 올려놓은 그림을 좋아합니다. 그 수많은 지형지물을 한 장의 종이 위에 축소시켜놓고 판단하는 정말 극도로 거시적이죠. 그게 지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젠하워는 지도를 놓고 회의하는 지휘관이 된 거죠. 그런데 이 패튼 장군은요. 전형적인 실천주의적 지휘관이죠. 이 사람은 제일 싫어하는 게 지도입니다. 야, 지도에서 앞으로 뭐 좀 옮기면 뭐 나아지냐? 내가 실제로 앞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극단적 실천주의죠. 자, 그런데 재밌는 건 2 사람 모두 리더죠. 2 사람 모두 리더고요. 아이젠하워와 패튼은 굉장히 갈등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끝내 자기의 장점을 상대방이 안 가지고 있지만 상대방이 가진 장점을 자기가 안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상보, 즉 돕는 관계를 만들어내죠. 갈등하면서도 결국은 파국을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을 만드는 그리고 실행을 하는 2 리더가 아웅다웅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협동을 했기 때문에 그 조직이 결국은 승리를 한 겁니다. 전쟁에서 지는 나라나 집단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대부분 그런 나라들이 전쟁에서 지는 게 독재하는 나라죠.
2차 세계대도 결국 파쇼, 제국주의 이런 쪽이 졌지 않습니까? 필연적으로 관점의 획일화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지휘관들의 관점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생각을 하고 검증을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뭡니까? 나랑 다른 생각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은 나한테 정말 필요한 우군입니다. 왜? 내가 못 보는 데를 보거든요.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 해놓으면 다음을 해주거든요. 내 성격에 맞는 리더십이 따로 있고요. 나와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의 리더십이 따로 있습니다. 정말 좋은, 더 성장하는 리더라면 그래서 그걸 상보의 관계로 보고 내가 할 수 없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고마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갈등하지만 필요한 존재다. 내가 좋아하진 않지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이런 아주 지혜로운 낙관적인 관점을 끊임없이 생산할 줄 아는 사람이 좋은 리더들하는 거죠. 21세기의 리더십은 바로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창조성도 예외가 될 수가 없겠죠. 감사합니다.